이어서 28번입니다. 다음은 법인세법상 입금 및 입금 불산입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맞는 거를 찾는 문제네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보험업법에 따라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을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 미실현 이익이므로 입금 불산입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자, 1번 해설 바로 밑에 달려있죠. 자산의 평가. 원칙적으로는 법인세법에서 자산의 평가 손익은 원칙적으로 입금이나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평가 이익을 인정해 주는 경우는 언제냐? 보시죠.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평가증, 평가이익은 세법도 그 평가이익을 인정한다. 즉 평가이익을 입금으로 본다. 자산의 증가를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평가증 인정하지 않지만 법에 따라서 보험업법이나 이런 다른 법에서 증을 하는 게 있다면 그건 인정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1번. 보험업법에 따라 유형자산 혹은 무형자산을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했다는 거예요. 평가증했다는 거죠, 자산을. 자, 이 경우는 미실현 이익이긴 하지만 입금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입금으로 인정해 준다고요. 그래서 입금 불산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번이 그래서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미실현 이익이긴 하지만 입금으로 봐주겠다라는 게 예외잖아요. 자, 그래서 1번은 틀렸다. 2번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법인세법 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제외다라고 하고 다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2월 결성금을 보존하는 데 충당한 금액만 입금 불산입한다 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시죠. 뒷페이지에 해설이 있습니다. 2번에 대한 해설 뒷페이지에 있죠. 자산 수증 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 자, 자산 수증 이익은 공짜로 받은 거예요, 법인이. 기분 좋죠? 자산을 얻었으니까 그만큼 이득이다 이 말이고 채무 면제 이익은 원래 빚이 있었어요. 부채가 있었는데 그거를 면제시켜 줬으니까 그것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산 수증 이익, 채무 면제 이익 둘 다 기본적으로 입금입니다. 기분이 좋다. 그만큼 세금을 내라 이거잖아요. 입금으로 보는 거니까. 근데 이게 어려운 법인들이 어려워가지고 막 자산도 뭐 주주로부터 받고 채무도 탄감 받고 이래서 이제 회생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또 세금 내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자산 수준 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 즉 입금 중에서 이 입금 항목들을 과거부터 쌓여 있던 결손금을 메꾸는데 충당한 금액이라면 그거는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그 결손금은 뭐다? 결손금의 발생 시점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여기서 자산 수준 이익 중 국고보조금은 입금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요거 2020년부터 생긴 추가적인 규정입니다. 자, 요게 2번에 대한 해설이거든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일단 정답을 확인하고 오면 어디가 틀렸는지 볼게요. 자, 무상으로 자산을 받았어요. 자산 수증 이익이잖아요. 자산 수증 이익. 자산 수증 이익은 기본적으로 입금인데 2월 결손금을 보존하는 데 쓰잖아요. 그럼 그건 입금 불산입한다. 여러분 이 내용은 맞잖아요. 맞는데 어디가 틀렸냐 하면 여기 한정하는 지금 가운데 내용이 있어요. 자, 당해 사업연도 지금 자산 수증 이익이 생긴 그 해로부터 과거 15년 안에 생긴 2월 결손금을 보존하는 데 썼다면 입금 불산입한다. 라고 지금 한정하는 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방금 뭐 보고 왔어요, 여러분? 이 결손금에 대한 발생 시점에 제한이 없다고 했잖아요. 엄청 오래전에 생긴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엄청 예전에 있었던 결손금이라고 하더라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자산 수증 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으로 엄청 옛날의 결손금을 없앴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입금 불산입으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이게 왜 문구가 저렇게 헷갈리는 게 있냐면 우리가 밑에 정리해놨습니다, 여러분. 결손금 여기
자산 수준 이익이랑 채무 면제 이익으로 메꿀 수 있는 결손금에는 발생 연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교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기 순이 이익에서 가산 조정, 차감 조정을 해요. 그럼 각삼요소 소득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각삼요소 소득 금액에서 뭘 빼요? 이, 비, 소를 빼서 과표를 찾아내죠. 과표를 도출해 내잖아요. 여기서 각삼요소 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2월 결손금은 기본적으로 15년 안에 생겼던 결손금만 공제할 수 있어요. 2020년 1월 1일 이후는 15년, 뭐 그전에는 5년, 10년일 때도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은 뭐다? 15년 내의 결손금만 공제할 수 있거든요. 지난 거는 2월 결손금 여기서 못 빼요. 각사소에서 못 뺀다고요. 그래서 15년 더 전에 거는 어떻게 해야만 없앨 수 있어요? 그죠?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자산 수준 이익이나 채무 면제 이익을 결손에 보전하는 식으로만 이걸 없앨 수 있어요. 너무 옛날 것들은. 그래서 이 두 개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객관식 풀고 있지만 주관식 문제 있잖아요. 주관식 법인세 신고하는 문제 보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요? 뭐 유보 마이너스 유보 내역, 자본구간 적립금 을표, 자적 을표가 있고 또 결손금 내역이 있다고요. 자적 가표에 나오는 결손금 내역을 보여줘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걸 판단하나요? 이게 과거 혹은 뭐 10년, 15년 한도가 만약에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뭘로만 없앨 수 있어요? 자산 수준 이익 혹은 채무 면제 이익으로만 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중간식에 또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일단 지금은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산 수준 이익, 채무 면제 이익으로 메꿀 수 있는 결손금은 그 결손금의 발생 시점에 제한이 없어요. 됐죠? 그래서 1번처럼 이렇게 금액만 한정하잖아요, 여러분. 15년 이내 결손금을 메꿨을 때만 입금 불산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죠? 15년 이내뿐만 아니라 언제 생겼는지 따지지 않고 다 입금 불산입할 수 있잖아요. 자산 수준이 채무 면제 이익에서. 국고 보조 제외 이건 2020년부터 적용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맞아요. 하지만 15년 이내 결손금에 한해서만 충당했을 때 입금 불산입 해준다. 이러면 틀린 거라고요. 그래서 2번이 틀린 문장이에요. 자, 3번.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자 발생일에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입금에 산입한다. 요거 확인해 볼게요. 3번 문장. 뒤에 있죠? 뒤에 페이지. 3번 해설 여기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에 대한 금액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가지급금, 대여금을 말하는 거죠. 회사가 갖고 있는 대여금, 자산입니다.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입금이다 라는 거예요. 기억.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대여금, 가지급금이 있다면 입금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이자가 있다면 그것도 입금이에요. 니은은 뭡니까? 특수관계가 소멸되진 않았는데 가지급금의 이자 발생일에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도 회수하지 않고 있다면 1년이 되는 날 이자, 입금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지금 3번 가지급금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하지 않고 받을 의지가 없다 이런 거예요. 회수하지 않고 있다면 그냥 회수한 걸로 봐서 이자로서 세금 내 입금이야 이거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 보면 아까 전에 밑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업무 무관한 가지급금, 대여금의 이자를 회수하지 않았다면 이자 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1년이 되는 날의 입금으로 본다. 맞아요. 그래서 3번은 맞는 문장입니다. 4번 볼게요. 4번.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에게 미달한다면 액면가. 다시 읽을게요.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주발초,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으로 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에 대한 해설. 또 뒤에 있죠. 주식 발행 초과금 4번에 대한 해설 여기 있습니다. 주발초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볼게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출자의 일부로 봐서 회계에서도 이걸 자본잉여금으로 계산하고 법인세법에서도 주발초는 입금으로 보지 않아요. 하지만 2번 그러나 법인이 원래 빚이 있었어요. 법인의 부채가 있었는데 그거를 출자 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자, 우리 BS가 있다고 하면 부채가 있고 밑에 자본이잖아요. 그 차변은 당연히 자산일 거고요. 자, 우리 회사가 기존에 돈 빌린 사람들이 있대요. 부채, 채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빚이죠, 부채. 근데 이 채무가 지금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대요. 그래서 채권자들하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이대로 가면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못 갚을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채권자님들 이거 출자 전환이라고 해서 자본금으로 바꿔서 가져가시지 않겠습니까? 주식 드릴게요. 그 채권 갖고 계신 거 저희들한테 주시고 제가 저희들 주식 드릴게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채권자들이 여러 가지 재보겠죠. 따져보고 야 얘를 지금 망하게 하고 그냥 이거 나머지 자산을 그냥 정리해서 내가 가져가는 게 나을지 얘를 살려서 내가 채권은 없는 걸로 하고 그 대신 주식을 받아가가지고 내가 나중에 회사가 잘 되면 그게 주식이 가격이 오를 거니까 그게 이득일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채권자들이 주식을 받는다. 주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채가 자본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부채가 차변으로 사라지면서 대변에 이제 주식이 생기니까 자본금으로 바뀌는데 출자 전환이 그거죠, 여러분. 자, 우리 채권자들이 이제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그 채권자한테 이제 채권을 회수하면서 주식을 주게 되겠죠. 그때 발행될 때 대변에 자본금, 뭐 주발초, 뭐 이렇게 생기면서 기존의 채무, 빚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될 건데 이때 자 자본금, 액면까지는 자본금이고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주발초잖아요, 그죠? 만약에 주식 하나다라고 하면 주식 액면가액이 100원이다. 그럼 자본금 100원. 근데 시가가 150원이다. 그럼 주발초 50원. 이렇게 해서 주발초는 입금으로 안 보고 이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죠? 주식 발행할 때. 근데 이게 이렇다고 해봐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없어지는 채무가 200원짜리예요. 그럼 시가는 150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액면을 초과했으니까 이 주발초는 100원이야 라고 하지만 이때 어떻게 봐야 돼요? 시가를 초과한 부분. 시가 150원을 초과한 50원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는 주발초로 계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채무 면제 이익으로 봐서 입금으로 봐야겠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보세요. 시가 150원인데 초과해서 200원으로 발행했다. 그럼 시가를 초과해서 발행된 이 50원은 입금 항목인 채무 면제 이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경우에는 이걸 입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풀 수 있습니다. 앞에 돌아가서 4번을 풀어볼게요. 채무를 출자 전환을 해서 주식을 발행하게 됐어요. 그 주식의 시가 150원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우리 아까 전에 예를 들면 200원에 발행했으니까 50원은 시가를 초과해서 발행하게 됐다고 하면 어떻게?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으로 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가까지는 주발초로 보고 시가 초과분에 대해서는 입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지? 시가 초과분에 대해서는 입금으로 보잖아요. 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됐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5번도 볼게요.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익분은 뭐에 해당한다? 입금에 해당한다. 이 문장이 맞는지 볼게요. 5번입니다. 5번 뒤쪽에. 자, 5번. 우리 90페이지 마지막 5번 해설이 여기 있죠. 고가 매입, 저가 매입인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매입하면 이건 부당해 계산으로 봐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특수관계자 아닌 사람으로 고가 매입을 하면은 어디까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줘요? 정상가액. 정상가액은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 지금 고가인 상태니까 시가의 130%까지는 인정해줘요. 정상적인 거래로 봐서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자, 이제 뭘 싸게 산 경우를 볼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싸게 사는 거는 회사가 잘한 거예요. 그죠? 회사가 이득 본 거잖아요.
그게 회사가 손해봐서 세금을 덜 내겠다 하면은 아까 요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 이런 것들은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적용해서 시가까지만 취득가액으로 봐요. 하지만 싸게 사오는 거는 회사가 이득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싸게 산 매입금액 그대로를 취득가액으로 해요. 뭐 참 잘 사왔다 싸게 샀네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만약에 특수관계자로부터 근데 그 특수관계자가 개인이에요.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만약에 법인이 싸게 사왔다면 이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취득 시에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5번 이거 여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싸게 사온 거는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싸게 사온 경우에만 입금 산입한다고요.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니까. 그 외의 다른 경우는 전부 다 싸게 사온 금액 그대로를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5번. 자,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싸게 사왔어요. 이 경우 여러분 어떻게?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요? 아니라고요.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만약에 싸게 사왔으면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익분을 입금에 산입해야 돼요. 시가를 지금 취득가액으로 볼 거니까 입금 산입 유보해야 된다고. 근데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싸게 사온 거는 그냥 싸게 산 금액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입금의 차액을 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입금 산입하지 않는 거라고요. 됐죠? 그래서 5번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정답은 3번. 3번 하나가 맞는 문장이죠. 자, 이렇게 해서 28번 풀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29번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